자, 이번 시간은 관리 실무 기본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실게요. 아직 교재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일단은 요 교환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분들을 일단 오늘 관련 교환은 일단 세 가지입니다. 일단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21년도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 진도별 계획서 하나 그거 하나 챙겨 놓으시고 두 번째는 관련 지금 실무 지금 기본 목차 나와 있는 부분 하나 가지시고 세 번째는 지금 교환으로 해서 실무 지금 앞쪽에 지금 프린트가 된 교환에서 총 3개 정도 일단 정리를 하시는데 일단 지금 이 3개 지금 정리해 놓으시고 아직 교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마 첫 주 정도는 교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을 할 거고 지금 기본소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 크게 2개 과정이죠. 2개 과정인데 지금 기본 과정 과정은 지금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에서 2개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심화 과정에서 3개월에서 총 5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건데 기본하고 심화가 5개월 과정인데 지금 나눠드린 그 교환 중에 이제 보시면 진도별 계획서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진도별 계획서 진도별 계획서를 이제 보시면 일단 크게 목차 부분 관리 크게 지금 기본서 지금 구성이 파트 1과 파트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1장, 2장에 챕터로 해서 지금 파트 1은 10장, 파트 2는 8장으로 해서 총 장으로 봤을 때 1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 기본 과정에서만 그래서 보시면 지금 크게 3개로 나누어서 지금 보시면 기본 과정에서만 진행이 되는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만 진행이 되는 그리고 기본 심화를 연계 학습으로 해서 기본 심화를 연계 학습으로 진행한다니 그래서 그게 3개로 나눠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기본 과정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기본 과정에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은 보니까 챕터에서 파트 1장에 동그라미 3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챕터 8장, 9장, 10장의 3개 파트는 지금 이제 보시면 기본 과정에서 진행을 하겠다 해서 목차 앞부분에 지금 인쇄된 부분을 보시면 그러면 챕터 지금 8장, 9장, 10장은 어디를 말하나 해서 목차 부분 앞쪽에 인쇄된 부분을 잠깐 이제 보시면 챕터 8장은 지금 공동택 관리 주거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동 주거 관리 이론에 관한 챕터 8장과 그리고 9장은 지금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그래서 근로기준법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관한 부분을 하고 그 다음 챕터 10장은 4대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여기 기본 과정의 동그라미가 된 챕터 8장, 9장, 10장은 지금 어디서만 기본 과정에서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3개 장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마무리한다. 기본 과정에서 전체 마무리한다는 그 내용의 개념의 동그라미 체크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심화 과정에 보면 자, 다시 진도별 계획서 보시면 그러면 심화 과정은 좀 보니까 파트 2에 가보니까 챕터 1장에서 1장과 챕터 4, 5, 6, 7, 8에서 5개가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장이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을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챕터 1장에서부터 1장과 4, 5, 6, 7, 8, 9는 어떤 장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파트 2의 기술관리 목차 부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목차 부분. 자, 그러면 파트 2의 기술관리 목차에 그러면 총 8개 장 중에 지금 체크가 됐었던 게 챕터 1에 지금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지금 챕터 1은 아마 여기는 공동택 공용 부분에 설치에 관한 관련 법령 기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01번하고 그 다음 챕터 4장은 지금 각종 시설 관리에 대해서 그 중에 특히 이제 보면 그 중에 특히 지금 나와 있는 챕터 4장에
여기 중에 지금 보면 지금 심화에서만 진행이 된다는 장 중에 보면 저 챕터 4장에 챕터 4장에 보면 각종 시설 관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챕터 4장에 각종 시설 관리 시설 그 여러 개 지금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 중에 이제 각종 시설 관리와 부분에서 나와 있는 지금 010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챕터 07 일단 여기 챕터 07입니다. 07에서 일단 07에 가보면 지금 보면 화재 안전 기준이다 이제 얘기해서 일단 그 체크된 중에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장과 챕터 1과 그리고 4, 5, 6, 챕터 1과 그리고 4, 5, 6, 7, 8이다. 그래서 4, 5, 6, 7, 8은 여기는 언제, 여기는 심화 과정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챕터 7하고 챕터 8장 챕터 8장에 보면 기타 주요 사항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타 주요 사항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 이제 그 중에 일부 지금 이제 그 심화 과정에 진행이 되는 일부 그 총 5개 챕터 중에서 4, 7, 8 3개를 포함해 총 5개는 언제 여기는 심화 과정에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지금 11월, 12월 과정에 심화는 2021년 1, 2, 3월에서 3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으로 갈 건데 자 이제 그러면 여기를 지금 왜 굳이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나머지 이 지금 챕터 동그라미든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기본하고 심화 과정을 연계 학습으로 해서 기본 과정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그리고 심화로 들어가서 기본 과정에 설명했던 내용에 조금 더 첨부를 해서 깊이를 좀 더 하면서 진행할 그래서 이 두 개 파트를 이제 나머지는 기본 심화를 서로 연계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나눴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 특히 심화 과정에 진행이 되는 지금 체크가 된 5개 챕터 중에서 04, 07, 08 해서 이 세 개 파트는 여러분이 지금 1차 공부하고 계시는 시설 개론이 있죠. 여러분 1차 공부하시는 시설 개론 1차 지금 시설 개론은 여러분이 거의 이제 이 책 구성의 절반에 관한 부분이 뭐에 관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시설 개론의 절반이 건축 설비 관련 부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04, 07, 08에 관한 부분들은 1차 시설 개론의 건축 설비 일부 중첩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굳이 지금 들어가기보단 여러분들이 시설 개론 1차 공부하시면서 건축 설비 파트에서 이 시설 개론에 관련된 기본 이제 일단 건축 설비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시설에서는 지금 건축 설비 관련 이론에 관한 부분으로 이 지금 교재가 구성이 돼 있어서 수업을 하고 계실 건데 그래서 시설 개론의 건축 설비 관련 이론하고 여기 이제 04에서부터 7, 8에 관한 일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실무 교재는 이론에 관한 건축 설비 관련된 이론에 관한 부분도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실무는 지금 건축 설비 관련해서 이론에 관한 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실무는 건축 설비 관련된 법령에 관한 것도 시험이 나오는데 실제 시설에서는 이 관련 법령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1차 시설은 대부분 지금 책 구성이 아마 이 건축 설비 관련된 이론에 관한 거에 거의 중점을 맞춰 책 구성이 된 부분들이고 실무는 아마 이제 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실무는 시험 자체가 건축 설비 관련된 이론도 시험을 내지만 실무는 이론에다 플러스 뭐까지 건축 설비 관련된 법령 규정에 관한 부분도 시험을 내기 때문에 실무 쪽에서는 법에 관한 것도 공부해야 되지만 또 이론도 공부하다 보니까 실제 이론은 여기서 뭐 따로 하기보다는 여러분 1차 시설에서 이론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시면 그 뒤따라서 아마 이론을 들어가실 때가 있어요. 이거를 심화로 이거를 조금 시간차를 두는 건 여러분들이 시설 개론 관련해서 각종 건축 설비 관련한 이론은 여러분이 공부가 끝날 쯤 됩니다. 그러면 바로 뒤따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된 이론에 관한 걸 뒤따라 공부를 좀 하시고 플러스 시설에 좀 공부할 수 없었다 이론을 이 부분 외로 법에 관한 부분까지 정리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이론에 관한 것을 실무하고 시설이 충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좀 다져놓으면 실무는 그 수업이 거의 끝날 쯤에 뒤따라서 이론에 관한 걸 한번 좀 다져놓고 플러스 시설에서 하지 못하는 건축 수업에 관련 법령까지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나눠본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기본하고 심화를 연계학습으로 해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하고 심화, 여기는 기본서죠. 기본서로서 기본하고 심화 과정을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겠다. 이제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여기 기본에서 마무리한 부분들은 여긴 따로 기본 심화를 나누어 공부할 내용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기본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을 정리, 그리고 심화는 방금 말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런 특히 이제 그 미뤘던 총 5개 장 중에 이 3개 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화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갔습니다.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이제 기본서로 진행이 되는 기본하고 심화 과정 이렇게 진행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교재 지금 일부 교환으로 좀 나눠드리는 부분에 파트 1장의 행정관리 한번 보실까요? 교재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파트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자, 챕터 1장은 지금 보시면 01의 주택 관련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현재 기본 과정 들어오시기 전에 이전에는 한 입문 과정이라 해서 입문 과정이라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이제 보시면 한 4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 되죠. 4주니까 한 달 정도에서 입문 과정을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입문 과정은 여기 있는 뭐 수업을 해서 4주 내용 깊이 있는 내용으로 거의 하지 않았고요. 4주 했던 것은 거의 용어, 이 4주 동안 입문 과정에 정리했었던 것은 거의 용어와 일정의 개념 정도만 정리한 형태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입문 과정 한번 들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좋은 거 듣는 게 좋고 혹시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라면 이제 기본 과정을 조금 그러게는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입문 과정을 듣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본 과정을 좀 충실히 가는 형태. 그래서 입문 과정의 이 지금 용어와 그리고 개념 정도 정리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기본 과정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정리할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담을 조금 덜어내시고 이제 용어에 관한 부분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부분들은. 자, 용어는 지금 1번에 주택법상 용어다 이제 그래서 나와 있는데 지문들은 이제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이제 지금 현재 교재로 나와 있는 부분 좀 순서를 좀 바꿔보시기 부분들은 여기 이제 그 용어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는데 일단 먼저 1번의 주택, 그리고 2번의 단독주택, 그리고 3번의 공동주택이라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3번은 지금 한 장을 좀 넘겨 일단 여기 박스로 정리된 내용은 아직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여기 충수나 면적 관련된 수치나 이런 부분 아직은 뭐 기본 과정 이 수치나 부분은 머리에 담을 일은 아직 아니고요.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부분들은 넘겨서 지금 보시면 박스 별표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제 가시면 지금 보면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인데 15페이지 가시면 박스에 들어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다 이제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상 지금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 뭘 설명하고 있냐면 박스에 들어있는 것은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입니다. 주택의 분류예요. 그래서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인데 자,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 크게 이제 보면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잠깐만 확인한다면 자,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분류는 몇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까? 2가지에서
일단 크게 1번의 단독주택과 2번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법령상의 주택에 관한 종류 중에 1번의 단독주택과 2번의 공동주택인데 여기서는 그 주택에 관한 분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둘, 공동주택의 둘인데 그 중에 일단 1번의 단독주택의 분류에 관한 가에서부터 라에 관한 분류 정도만 잠깐 볼까, 분류. 그래서 1번의 이제 단독주택의 밑에 하위 소분류가 된 네 가지 단독주택의 종류는 뭐가 있는가 봤더니 가번의 단독주택, 나번의 다중주택, 다번의 다가구주택, 라번의 공관에서 일단은 단독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이제 건축법상 단독 종류 몇 가지가 네 가지. 자, 공동택의 종류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일단 2번에 가나 다라다 그래서 네 가지.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크게 이제 분류만 지금 정해, 분류만. 그래서 봤더니 방금 보신 대로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의 종류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리고 자, 공동주택의 종류는 뭐가 있더라? 그래서 종류는 네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본에서는 이 분류 정도만 일단 확인하실게요. 이 각각 지금 받은 네 가지 주택 관련한 부분에 어떤 층수나 면적에 관한 규정까지 아직은 그 부분까지 정리할 필요는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건축법령상 주택에 분류하게 되면 단독과 공동주택 각각 분류가 몇 가지 있더라? 네 가지. 협의의 단독주택부터 공관,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부터 해서 기숙사까지 네 가지 건축법령상 각각 네 가지 주택의 소분류로 나눠지는 거 하나 정리하고 여기서는 용어 하나만 잠깐 보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관한 요건, 그 주택에 관한 분류 요건을 정리할 때 용어 하나만 정리한다면 거기 이제 보면 필로티 구조라는 게 있어요. 필로티 구조. 자, 필로티 구조만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1번에 단독주택의 다번에 다가구 주택에 관련된 방가로 1번에 첫 번째 줄 끝부분에 가보면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의 외유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는 그 지문을 지금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이 그 필로티 구조란 용어 한번 확인하면서 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필로티 구조. 여기서는 그냥 기초적인 요건에 관한 거 쭉 한번 살펴보죠. 일단 그러면, 자, 여기는 필로티 구조, 잠깐 놔두시고, 분류에 관한 요건 좀 살펴볼까요? 간단하게만 보죠. 세부적인 지금 머리에 담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자, 1번에, 나번에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면, 자, 단독주택이 지금 나번에 다중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요건은 세 가지를 갖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중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를 갖추는데, 방가로 1번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지문에 가시면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뭐는 없다. 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취사시설은 설치되지 아니한, 즉 공동 취사 형태를 갖춘 것을 뭐라? 양가로 2번 나와 있는 대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습니다. 3번은 일개동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그래서 다중은 방가로 1, 2, 3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뭐로? 다중주택으로 분류하겠다. 그래서 요건에 관한 거 일단 3개 정도 하나 봐주시고, 자, 다가구 주택 보죠. 여기도 이제 보니까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1번. 1번은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하고, 다만 방금 읽었던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유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필로티 구조는 지금 단독주택의 네 가지 분류 중에 지금 다가구 주택을 보고 있는데 1층의 전부, 그럼 1층이라면 1층은 지금 어디 부분을 말해? 1층이라면 지금 1층이란 것은 건물이 있으면 이 지면에 쳐보면 여기가 몇이? 여기가 1층이죠. 1층.
1층의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1층의 전부를 무슨 구조로 여기를 했다? 필로티 구조. 그러면 1층의 여기는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했다는 거죠. 1층의 전부를. 1층의 전부를 이와 같은 필로티 구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1층의 일부. 자, 1층 일부라고 그랬어요. 1층의 일부라는 건 건물이 있다면 한다면 1층의 전부가 아니라 1층이면 이 부분 1층이겠죠.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 그러면 1층의 일부를 했다는 거, 일부를. 그러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일부를 예를 들어서 1층 일부. 이 부분만 필로티 구조로 바꿨더라. 필로티 구조. 그러면, 자, 필로티 구조라면 1층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필로티 구조라면 어떤 구조를 말합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내력벽이나 기둥으로 건물을 들어 올리는 형태의 구조를 무슨 구조? 필로티 구조입니다. 그래서 1층의 전부를 이와 같이 내력벽이나 또는 기둥으로 들어 올릴 수도 있지만 1층의 일부를 이와 같이 내력벽 기둥으로 들어 올리고 1층 일부라면 그러면 일부면 나머지 필로티 구조가 아닌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그래서 봤더니 지문에 그것만 다시 한번 볼까요? 1층의 일부를 쓰고 나머지 부분을 무슨 용도로 썼다. 그 나머지라는 건 이 부분을 무슨 여기서 이거를 주택 외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택 외의 용도로 썼다. 그래서 여기를 주택 외의 용도. 네, 그래서 주택 외의 용도로 썼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1층의 전부 또는 1층 일부를 썼는데 이 1층 일부를 썼는데 나머지를 무슨 용도로 썼다? 주택 외의 용도로 썼다면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는 건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제외하지만 일부를 해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이 부분 1층의 주택의 층수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제외한다는 얘기는 결국 1층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산정할 때 이와 같은 경우에 따른 경우라면 1층이 여기가 이제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층수가 되는 몇 층이 2층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에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산정할 때 여기가 몇 층이 되는 거죠? 1층이. 그래서 물리적인 층수가 되는 2층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몇 층이 1층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그 주택 외의 용도로 썼을 때 이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어디가 층수가 산정하면 여기서부터 몇 층을 산정하더라? 1층으로 해서 올라가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일단은 먼저 그 중에 1층의 전부를 또 일부인데 나머지 부분을 주택의 용도로 썼다면 그렇지 않지만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이 부분을 주택에 쓰는 층수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서 필로티 구조가 나오는 부분 하나 정리해서 그 요건 하나 확인하고요.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은 또 보니까 바닥 면적 각각 660제곱미터 이하일까? 세대는 몇 세대? 19세대 이하. 그 대진의 동물세대 하반 세대 수. 그러니까 일정 대진에 세대가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하반 세대 수가 몇 세대 이하가 됩니까?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총 몇 가지 요건을 갖춥니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 이제 그래서 다가구 주택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은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주택의 요건을 분류할 것은 지금 다중하고 다가구 주택만 확인하면 되죠. 왜냐하면 협의의 단독주택의 가번하고 라번의 공번은 분류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 여기는 특별한 내용을 따로 정리할 거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면적이나 충수는 그냥 참조만 하세요. 지금 그 면적이라든가 충수에 관한 기준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기본에서 그 부분까지 가서 수치나 용어를 따로 담을 필요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 정도만 잡아가는 형태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택 볼까요? 공동택 지금 분류는 네 가지 보니까 좀 전에 봤듯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과 기숙사인데 기숙사는 일단은 라번부터 밑에서 한번 올라가 볼까? 라번부터. 자,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조공원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일개동의 공동치사 시설 이용세 대수가 전체 50% 이상인 것을 기숙사로 분류하겠다. 그래서 기숙사는 지금 그 두 번째 줄에 퍼센테이지 정도만 조금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다른 내용보단
기숙사나 퍼센트 좀 체크하시고, 자, 답번입니다. 공동주택 분류 중에 하나 다세대 주택인데, 자, 주택을 쓰는 충수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충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보니 양가로에 지금 두 번째 양가로에 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는 그때는 하나의 동이다, 각각의 동이다, 각각의 동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여기 이제 보면 저 지하에 일단 그 건물이 이게 두 개 동이 있습니다. 두 개 동이 있습니다. 자, 두 개 동이 있는데, 자, 이 두 개 동이 지하에 몰리기에 지하 주차장, 이게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이 됐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그러면 지하 주차장 연결이, 그럼 지상으로 봤을 때는 각각 두 개 동, 각각 이 동이 두 개 동이 이게 뭘로 연결됐다? 밑에 두 개 동 밑에 지하 주차장으로 이 두 개 연결됐다 하더라도 이때 동은 하나의 동으로 봅니까? 아니면 각각의 동으로 보겠다? 이 경우도 어떻게 보겠다? 하나가 아니라 각각 지하 주차장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때는 이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동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개념에서 지금 다세대 주택 하나 확인하고 나번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도 이제 보니까 면적과 충수에 관한 두 개 요건이 등장을 하는데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충수가 몇 개층?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해서 나와 있고요. 연립주택도 지금 첫 번째 줄 양가로 보시는 대로 여기 이 지하주차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각각의 동으로 본다는 규정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요 규정은 지금 어디 주택이 연립주택에도 그리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에도 규정이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실 수 있고, 가번에 갑니다. 아파트. 지금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을 봤을 때는 그 면적에 관한 규정과 충수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보니까 지금 면적 규정이 따로 없네요. 보니까 아파트는 뭐만 갖추면 된다. 주택에서는 충수가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즉 아파트는 면적에 관한 규정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어떤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충수 요건에 5개층 이상이면 분류가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과 달리 면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요하지 않냐고 뭐만 갖추면 충수 규정만 몇 층, 5개층 이상이면 분류하겠더라. 그 정도.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면적이나 충수는 그냥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는 정도 하고 이런 정도 용어 개념 하나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위에 2번에 가면 2번에 세 번째 줄 가볼까요? 가목이나 나목. 그러면 가목, 나목이랑 뭘 말하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죠. 그러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충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충수에 제외한다. 좀 전에 여기 지금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이 필로티 부분을 충수에서 제외합니다. 네. 1층에 전부란 이 지문을 했을 때 공동택에는 이 충수 제외에 관한 규정 1층에 전부를 하게 되면 어디에 해당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해당된다는 거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 이어지는 지문에 가보니까 지금 가나로 표현했었고요. 자, 그 다음 지금 다목이죠. 다목이랑은 어디를?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충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충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보니 지금 충수 제외 규정은 지금 단독주택의 다가구 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어디요? 지금 다세대 주택이 동일하죠. 그래서 1층에 지금 다가구나 다세대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리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썼다면 그때는 충수 규정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해당 1층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수 제외에 관한 규정은 단독주택에서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에서 지금 세 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서 일단 박스 별표, 지금 1번의 단독과 2번의 공동택 관련한 부분에 각각 4가지와 어떤 분리에 관한 요건들을 살폈었고요. 수치 지문을 좀 참조하는 형태로 해서 일단은
건축법령상 주택에 관한 분류 이와 같은 좀 마무리하고, 자 4번이 준주택이죠. 준주택은 보시면 이제 준주택은 용어에 관한 정의와 분류 정도까지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준주택이란 뭐냐,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종류는 우측에 박스에 가보니까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몇 가지, 4가지 분류로 있더라. 그래서 준주택은 여러분들이 용어에 관한 정의 그리고 4가지 분류 정도까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준주택이다 하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이 있죠. 국민주택.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자, 국민주택은 일단 보죠. 국민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냐. 그래서 국민주택은 5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무슨 규모 이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해서, 국민주택은 박스에 들어있는 1 또는 2 중에, 그래서 국민주택은 박스에 들어있는 1 또는 2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규모는 무슨 규모이야.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국민주택은 2가지 분류 정도만 간단하게 좀 보실게요. 그 규모 일단 보죠. 어떤 주택을 국민주택을 하는지, 그래서 경우는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2번째,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무슨 주택? 국민주택이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그 분류 정도 좀 살펴보시고, 자 그러면 플러스 국민주택은 지금 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을 했고요. 규모는 지금 보니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규모는 무슨 규모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뭘 말하냐 확인해 보니까 밑에는 이어지는 지문에 6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네요. 볼까요? 자, 국민주택 규모란 용어는 이와 같은 용어로 정리하고 있더라 보니, 지금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봤더니 면적이 얼마? 여기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다. 그러면 국민주택은 이와 같이 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가 되더라?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면적이 85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면적이 그보다 더 클 수 있다. 근데 면적은 양가로 가보니까 지금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양가로 가보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이면 면적이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면적이 지금 여기는 얼마더라?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그래서 근데 100제곱미터 꼭 그와 같은 여기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이란 요 단서 요건하고 여기가 꼭 같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얼마가 돼요? 100. 그래서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는 2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 단서 없이 나온다면 얼마가 돼요? 단서 없이 나오는 면적은 얼마? 80억. 그러나 이 단서와 같이 읍 또는 면지역에 이게 건설되거나 개량됐던 그때는 얼마가 됩니까? 100. 그래서 일단 국민주택은 둘 중에 하나, 건설이나 또는 건설 개량된 주택으로서 85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단서에 따른 지역이 얼마가 되더라? 1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이거 하나 받으시면서 여기 밑에 2가지 5번하고 6번에 국민주택과 연계해서 6번에 나와 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까지, 그래서 5, 6번은 좀 연계해서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5번, 6번 하나 정리하고요. 7번하고 8번은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고,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는 실무, 지금 2차 관리 실무에 크게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사업주체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이 하나의 이 공동주택단지, 주택단지를 하게 되면 쉽게 아파트 단지 하나를 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이 주택단지를 건설합니다.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고, 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법으로 정한 일정 기간 충족될 때까지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급하러 법으로 정한 일정 한시적 관리죠. 한시적 관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무 관리 기간은 높고요. 법에 따른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공동을 관리하는 그 사람을 여기 누구라 합니까? 사업주체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시게요. 사업주체는 뭐 구체적인 뭐 어떤 그 지문을 가지고 언급하기보다는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필요한 자에 공급하고 법에 따른 일정 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관리하는 사람을 누구라 합니까? 이거를 사업주체라는 표현으로 그와 같은 대상자를 9번에서 정리하고 있더라 정도 간단히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지금 자 11번 일단 11번부터 먼저 11번 11번은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보시면 11번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용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 일단의 토지 즉 좀 주택단지라고 주택단지라고 보면 대지 조성을 하거나 또 주택을 건설하는 데 쓰이는 쉽게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주택단지라 표현했어요. 근데 주택단지는 지금 다만에 따른 단서가 가보니까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그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그러니까 주택단지는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주택단지를 지금 박스에 있는 그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 이게 분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단지 다시 한번 요리 옮겨와서 보면, 만약에 이 하나의 주택단지 사이에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철도가 있다. 철도. 근데 그 중에 하나 여기다 지어놓은 게 철도니까, 요 이제 주택단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철도가 가로질러 갔다고 예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철도가 가로질러 갔다면 이때는 단지는 하나의 단지가 각각 별개 단지라고 합니다. 이때는 철도를 기준으로 좌우측에 있는 단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단서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 철도를 포함해서 박스에 네 가지를 정리하는 것 중에 그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반 도로와 도시계획 예정도로에서 2번하고 3번에 그 도로 폭 좀 하나 체크할게요. 그래서 20m 이상인 일반 도로, 그리고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입니다. 그래서 11번에 주택단지에 관한 개념 하나 정리하시면서 박스에 있는 1번부터 4에 어느 하나 해당한 시설이 이 단지를 가로질렀다면 그때는 하나의 단지로 본다. 각각 별개로 보겠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부분 하나 해서 11번 하나 정리하고요. 자, 우측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차후에 일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잠깐 보류하고요. 우측에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하고 13번에 복리시설이 있는데 자,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은 그 종류만 잠깐 보시면 자, 좀 전에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급하고 이 법으로 정한 일정 기간까지 한시적인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구성할 때 이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을까? 그래서 봤더니 여기다가 거주공간이 주택이 있죠. 주택이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이게 1동부터 해서 6동과 6개 동에 이 거주공간이 여기다 또 집어넣었으면 여기다 거주공간인 주택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지만 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주체가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는 주택도 들어가자면 뭣도 들어갑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부대시설도 들어가고요. 또 뭣도 들어가죠. 여기 복리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은 무엇인지 용어하고 분류만 좀 간단히 한번 볼까요? 분류. 자, 분류는 12번에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란 자 그래서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분류에 관한 것은 1번하고 2번 정도 간단히 보죠. 그래서 부대시설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부대시설이라 합니다. 해서 1번, 2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도 부대시설로 분류합니다. 해서 일단 1번하고 2번 정도. 자, 13번에 복리시설. 그러면 복리시설은 어떤 시설을 복리시설로 합니까? 봤을 때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란 다음의 공동시설이다. 그래서 복리시설도 문항 1번,
1번 정도 분류 볼게요. 1번은 입주자 등 지금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을 뭘로 복리시설의 분류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분류를 가지고 가끔 언급하긴 하지만 뭐 크게 난이도를 두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봤던 부대시설 중에 문항 1번, 복리시설 중에 문항 1번의 분류 정도만 좀 가볍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부대복리시설은 그 정도 분류해서 부대복리시설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전에 그 양가로 지금 주택조합 관련 10번 주택조합 관련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잠깐 볼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여기 리모델링 지금 보시면 리모델링. 지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이제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용어에 일단 주택조합은 10번에 1, 2, 3에 따른 세 가지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그 조합 중에 무슨 조합만 좀 잠깐 확인하실 필요가 있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한 것만 잠깐 확인하시면서 일단 자 그러면 어떤 조합을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 합니까? 그래서 공동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뭐라?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라고 해놨어요. 보충학습에 들어있는 그 결의 요건은 잠깐 배제하시고 뭐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뭐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이 조합을 만들었더라? 주택이죠.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을 리모델링했어요. 그럼 주택이라는 건 좀 전에 어느 부분이라고? 좀 전에 사업주체가 이 하나의 주택 단지를 건설할 때 이 단지에 뭐뭐를 집어넣었더라? 거주 공간의 주택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든 이유는 무엇을? 지금 보시는 뭐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여기 이 주택, 요 주택을 뭐 하더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리모델링 주택, 즉 이 하나의 주택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 동이 1동부터 6동이 이 건물의 노후화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의 주체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자 공동주택에 대해 이 하나의 주택단지의 이 거주 공간인 이 주택에 대해서 이 1동부터 6동, 1에서 6동의 6개 동의 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뭘 합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의 시행 주체 중에 누가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을 해서 이 거주 공간인 주택을 뭐하자? 리모델링 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 무슨 조합이? 이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분들은 여기는 용어에 관한 개념만 보시면 밑에 박스에 들어있는 지금 부분들은 조합에 관한 인가 요건은 지금 여기는 배제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은 일단은 그 개념만 잠깐 볼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하기 위해 평상시 조합이 결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려면 조합을 일단 뭐 해야 돼요? 이거 먼저 조합을 설립을 해야죠. 설립에 관한 뭐가 필요해요? 인가 요건이 필요하죠. 그 내용을 설명한 게 박스 내용이니 그건 차후에 해당 파트 설명을 할 때 이 설립에 필요한 인가 요건은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영어는 그 부분 12번, 13번, 14번이죠. 기반시설 14번인데 보시면 14번의 기반시설은 밑에 박스에 도로부터 해서 기타 1번부터 7에 해당한 시설을 뭐라 하는데 이거를 기반시설이다 라고 정리하고요. 그리고 15번은 지금 기반시설하고 15번에 기간시설, 16번에 간선시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간시설 정도 한번 보죠. 그러면 주택법령상에서 기간시설은 어떤 시설을 기간시설로 분류합니까? 봤더니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을 무슨 시설? 기간시설입니다.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그 중에 지금 그 중에 하나 보실 것은 그 중에 용어에 관한 것 중에 보시면 간선시설 정도 하나 보죠. 간선시설. 지금 보시면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 자, 간선시설은 어떤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합니까? 용어상의 정의를 봤더니 간선시설은 16번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양가로 열고 닫고 있어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간선시설. 그래서 간선은 이 주택단지 안과 밖에 있는 기관시설을 연결한 걸 무슨 시설? 간선시설이라 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그 단서를 좀 주의해요. 단서를 보죠. 단서. 자, 단서를 가보시면, 자, 간선시설 모두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간선시설 중에 일부 하게 되면 보니까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그래서 단서는 규정에 따라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포함한다라고 여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을 해서. 그러면 단서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기관시설을 포함한다는 것은 간선시설 중에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단지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기관시설에 대해서는 단지 밖에 있는 요 기관시설을 어디까지? 세대 4까지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는 그 단지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공급하는 자가 어디까지? 지역난방시설을 예를 들면 지역난방시설은 공급하는 자가 어디까지? 주택단지 밖에 있는 지역난방시설 어디까지? 세대 전유 부분까지 설치하죠. 그래서 간선시설 모두가 아니라 간선시설 중에 세대 전유 부분까지 설치가 되는 간선시설은 몇 가지? 모두가 아니라 몇 가지만 해당된다? 3가지. 그래서 그 3가지가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라면 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서 간선시설은 단서 정도 좀 하나 확인해 두시도록 하고요. 하나, 공구까지만 좀 마무리 있습니다. 공구입니다. 공구. 자, 공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좀 전에 사업주체가 6개 동짜리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 공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 동에 각 동의 세대 수가 200세대라고 봐요. 각 동 200세대입니다. 200세대. 그러면 전체 6개 동이니까 전체 세대 수가 몇 세대가 되죠? 1200세대. 1200세대짜리 하나의 주택단지 사업주택을 건설해요. 근데 1200세대를 6개 동에 각 동이 200세대 보니까 1200세대짜리 하나의 단지를 전체 이 1200세대를 전부 건설하고 나서 입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1200세대를 건설한 이 단지를 이거를 공구로 구분하자는 거예요. 1200세대를 전부 6개 동을 다 지어서 입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이거를 1200세대를 공구로 구분해서 단지를 건설하죠. 그러면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공구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요건은 2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어떤 경우면 이게 공구로 나누는 요건을 충족할 거냐? 그게 밑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죠. 자, 지문은 지금 공구. 자, 17번의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 이상으로 구분된 1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그러니까 공구로 구분이 됐다면 그 구분된 공구별로 따로 뭐 할 수 있다. 공사를 들어갑니다. 착공신고 끝났으면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그러면 공구로 이와 같이 구분되기 밑에는 박스에 가면 2가지 요건이죠. 1번.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공구간의 경계를 최소 몇 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간을 구분합니까? 6m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6m 이상. 자, 그건 무슨 말일까? 일단 그래서 6m 이상의 공구간의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 시설을 밑에 1번부터 5에 해당하는 시설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서 4번에 식재 조경이 된 녹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공구로 구분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공구간에 보니까 녹지가 있어요. 여기는 이 중간에 녹지가 있는데 이 녹지가 이게 하려면 최소 이 녹지 공간의 너비 여기만 2개 공구로 구분했다고 봐요. 그럼 이 2개 공구로 구분하기 위해서 녹지는 최소 너비가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6m 이상의 너비로서 이 녹지 공간을 통해서 두 개 공구로 구분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녹지를 포함해서 그와 같은 일련의 시설로서 공구간을 구분하되 최소 너비는 몇 미터 이상의 너비가 확보돼야 돼요. 6m 이상의 너비가 확보가 된다면 요건 하나. 두 번째, 자 그럼 그와 같은 공구간의 너비가 일단은 확정이 됐다면 두 번째, 자 세대수는 몇 세대로 할까? 최소 하나의 공구로 구분되려면 세대는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300세대 이상. 그러면 이게 하나의 독립적인 공구로 구분이 되려면 세대가 최소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까? 여기가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뭐 하겠더라? 하나의 공구를 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1200세대짜리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절반 600세대로 나누어서 두 개 공구로 구분해서 이 거리가 확보가 됐고 최소 300세대 이상만 되면 되니까 이제 그 이상이 되니까 두 개 공구로 나누어서 그럼 여기를 A 공구라 하죠. B 공구라 볼까? 예를 들어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A 공구만 먼저 착공신고를 해서 600세대 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 받고 600세대 먼저 뭐 해요? 입주하죠. 입주하고 나면 그 다음 몇 공구? B공구 600세대 여기 착공신고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 이 B공 600세대 뭐 할 수 있어요? 사용검사 할 수 있죠. 그래서 공구로 구분하기 위해서 갖출 요건은 지금 보신 대로 뭐뭐를 갖춰? 너비 몇 미터 이상? 6m 이상의 요건하고 세대는 최소 몇 세대 이상 해서 최소 300세 이상이 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거를 공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공구로 구분되기 요건은 몇 가지? 공구 간의 너비와 세대수 정도를 갖췄다면 그 공구별로 뭘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구까지 좀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상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주택에 관한 걸 좀 연계해서 지금 교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7번에 공구까지 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그리고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부터 관련한 부분 정리 좀 하시겠습니다.